지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보다 입국이 어려운 나라가 한국인들에게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회사는 뇌물을 안 받는다. 우리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에서 오히려 뇌물을 거절했더니 프로젝트를 뺏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우리와 형제였다. 30년 전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중앙아시아 오지의 첫 발을 디딘 한국인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가 한국의 손을 잡은 이유,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위험한 곳, 닫힌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그런 곳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저는 네온 카터입니다. BBC 중앙아시아 특파원으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지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라크 모술 탈환 작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폭격 속에 생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비자 신청서를 14번 냈습니다. 14번 거절당했습니다. BBC 본사가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결국 14달이 걸렸습니다. 세계 어느 분쟁 지역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편집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카터, 투르크메니스탄에 가봐. 한국 기업들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더라. 중국 언론이 난리래.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인구 5천만의 반도 국가가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뭘 장악한다는 거죠? 기껏해야 삼성 휴대폰 좀 파는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 입국장 정면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그 옆에 현대자동차 광고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LG가전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서울 인천공항인가 싶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코리아?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영국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코리안 많이 와요. 비즈니스. 그게 제가 이 나라에서 들은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운전기사였는데 라디오에서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귀에 익은 멜로디였습니다. BTS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투르크메니스탄 택시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가사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리듬은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음악 좋아합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코리아 굿, 삼성 굿, 현대 굿.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건물이 전부 흰색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흰색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궁, 정보청사, 호텔, 아파트, 모조리 흰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도시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흰색 대리석 건물이 밀집한 도시 543개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저는 차 안에서 세어봤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지나는 동안 제 눈에 들어온 한국 기업 간판만 23개였습니다. 중국어 간판은 8개, 러시아어 간판은 5개, 터키어 간판은 2개였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건물, 현대가 지었어요. 저것도 현대, 저기는 삼성.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한국 회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운전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잘 만들어요. 약속 지켜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시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체크인을 도와줬는데 그 직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호텔 한국이 지었어요. 한국 손님 많이 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인이 여기 많이 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맨 많이 와요. 건설회사, 에너지회사, 매주 비행기 와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본사에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제보가 사실입니다. 아니, 제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이 나라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 폐쇄적인 나라가 한국만 받아들인 걸까요? 중국이 더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더 익숙합니다. 터키는 같은 튀르크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답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543개의 흰색 건물, 그 건물들을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건설 수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30년 전부터 시작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543개 건물 중 80%,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가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붙여준 공식 안내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외국 기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항상 감시원이 따라붙습니다. 취재 범위도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허용된 곳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가이드 이름은 메르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어디부터 보고 싶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들을 보고 싶습니다. 메르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통령궁부터 시작하죠. 차를 타고 시내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흰색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웨딩케이크 도시 같았습니다. 메르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께서 흰색을 좋아하셨습니다. 순수함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건물을 흰색 대리석으로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어디서 옵니까? 이탈리아, 터키, 이란에서 수입합니다. 아주 비쌉니다. 대통령궁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흰색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황금빛 도미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앞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시공. 메르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지었습니다. 최고의 품질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통령궁을 한국 회사가 지었다고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건설사예요. 다음으로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흰색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중앙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대우건설 시공. 그 다음은 올림픽 경기장이었습니다. 5만석 규모의 거대한 경기장이었습니다. 지붕 디자인이 독특했는데 말의 머리 영상을 본뜬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말의 나라니까요. 안내판. 삼성물산 시공. 공항신청사. 현대건설. 국제항구. 현대엔지니어링. 컨벤션센터. 포스코건설. 고급 주거단지. GS건설. 저는 메모장에 적어나갔습니다. 한국 기업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까?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이 전체의 몇 %입니까? 메르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략 8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8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543개 건물 중 434개. 한국 기업이 지었습니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까지 여러 한국 건설사들이 이 도시를 함께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중국이 더 가깝고 러시아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메르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싸게 합니다. 하지만 품질이 나쁩니다. 약속도 안 지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 회사들은 예전에 많이 왔습니다. 소련 시절부터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형제라고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게다가 뇌물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터키는요? 같은 튀르크 민족 아닙니까? 메르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터키는 우리 형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제라서 더 복잡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순수한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메르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뇌물 없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메르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한국 회사들은 뇌물 대신 품질로 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신뢰하는 겁니다. 오후에 저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청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투르크메니스탄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킵니다. 약속한 날짜에 완공하고 약속한 품질을 맞춥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뇌물 요구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었죠. 처음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회사 방침이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뺏길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신뢰가 쌓였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뇌물을 안 받는다는 게 알려지니까 역으로 깨끗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정부 고위층에서 우리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 안 줘도 되는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 그게 우리 브랜드가 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부패한 나라에서 뇌물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된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르겐이 말했습니다. 카터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내일 한 분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아는 분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구입니까? 메르겐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30년 전 처음 이 나라에 온 한국인입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분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거의 30년. 소련이 붕괴한 직후부터입니다. 이 폐쇄적인 나라에서 30년 가까이 버틴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사에 두 번째 보고를 보냈습니다. 543개 건물 중 80%가 한국 기업 시공입니다.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올림픽 경기장, 공항, 항구. 이 나라의 랜드마크는 거의 다 한국이 지었습니다. 비결은 품질과 신뢰, 그리고 뇌물 거부입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도 흰색 건물들이 조명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은 건물들이었습니다. 80%.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80%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뇌물 없이 30년 가까이 버틴다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에서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뇌물을 거절했더니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메르겐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현대건설 투르크메니스탄 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었고 큰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거의 30년간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태호, 58세, 현대건설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총괄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말투가 조용했습니다. 얼굴에는 중앙아시아의 강한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BBC에서 오셨다면서요. 저는 악수를 청하며 물었습니다. 거의 30년 전부터 이 나라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강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97년에 처음 왔습니다. 30살이었죠. 1997년, 소련이 붕괴한 지 6년 후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한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 오셨습니까? 강태호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나라였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정보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지원하셨습니까? 강태호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으니까요. 모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저보다 학벌 좋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연줄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어디 그런 데를 가느냐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중앙아시아가 뭐냐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뭔가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처음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강태호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이 허름한 창고 같았어요. 활주로에 구멍이 나 있었고 공항 건물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영어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어만 됐는데 저는 러시아어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의사소통하셨어요? 손짓 발짓이요. 그리고 계산기, 숫자를 찍어서 보여주면 대충 통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로는 구덩이 투성이었고 건물들은 소련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전기도 자주 끊겼고 물도 자주 안 나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촛불 켜고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겨울엔 난방이 끊겨서 옷을 5겹 껴입고 잔 적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셔서요? 했죠. 수백 번 했습니다. 특히 처음 1년은 매일 후회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나? 서울에서 편하게 살지.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돌아가셨습니까? 강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봐라. 못 버티고 왔네. 그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능성이 보였어요. 어떤 가능성이요? 이 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가능성이요. 천연가스가 엄청났거든요. 석유도 있었고요. 자원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건설 수요가 생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였어요. 100세대 규모. 당시로서는 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규모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따냈습니까? 가격이었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낮게 불렀습니다. 거의 마진이 없는 가격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음이 열린다고. 강태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무슨 시험이요?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정보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통역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강태호 씨가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허가 문제, 자재 통관 문제, 인력 문제,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프로젝트 금액의 10%요. 당시로 따지면 몇억 원이었습니다. 안 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공사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태호 씨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셨다고요? 그런 나라에서요? 네. 회사 방침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뇌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따랐을 뿐이에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나라에서 강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 관리가 돌아간 다음 날 진짜로 허가가 보류됐어요. 자재 통관도 막혔습니다. 시멘트가 세관에서 2달 동안 묶여 있었어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버텼습니다. 회사에 보고했고 회사도 원칙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2달, 석 달. 공사 현장에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현지 직원들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일을 못하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저한테 왜 일을 안 하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뇌물을 안 줘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결과는요. 강태호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다른 관리가 찾아왔어요.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왜 공사가 중단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뇌물을 요구받았는데 거절했더니 이렇게 됐다고요. 그 사람 반응이 어땠어요?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모든 게 풀렸어요. 허가가 나오고 자재가 통관되고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뇌물을 요구했던 그 관리가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뇌물을 안 준다는 게 2로 보고가 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아마 윗선에서 뇌물을 챙기려던 건데 아랫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롭게 작용했습니다. 강태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문이 퍼졌어요. 한국 회사는 뇌물을 안 준다. 처음에는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뇌물 없이 사업을 하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이요? 깨끗한 회사라는 평판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 정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뇌물이 돌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걸 알아요. 중간에서 누가 얼마 챙기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 회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계약 금액이 그대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뭔데요?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요. 예정보다 2주 일찍 끝냈어요. 품질도 좋았습니다. 입주민들이 만족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완공 후 석 달쯤 됐을 때 배관에서 물이 샜어요. 시공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보고받았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강태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다른 하나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쳤습니다. 무상으로요. 회사에서는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돈 아끼면 나중에 더 큰 걸 잃는다고. 결과는요. 강태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일이 정부에 보고됐어요. 한국 회사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무상으로 고쳐줬다고. 그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은 발뺌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요. 강태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언제요? 대통령궁 프로젝트 입찰이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새 대통령궁을 짓기로 했어요. 국가의 얼굴이 될 건물이었습니다. 입찰에 중국, 터키, 러시아, 프랑스 회사들이 참여했어요. 우리보다 규모가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현대건설도 참여했습니까? 네. 하지만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가격도 제일 높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우리보다 20% 이상 낮게 불렀어요. 그런데요. 강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땄습니다. 어떻게요? 나중에 알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해요. 한국 회사에 맡기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뇌물을 안 받는 회사니까 믿을 수 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부패한 나라에서 뇌물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최고 권력자의 신뢰를 얻은 겁니다. 강태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뇌물을 주고받는 회사에 대통령궁을 맡기면 중간에서 누가 얼마 빼돌리는지 모르잖아요. 품질도 떨어질 거고. 그런데 뇌물 안 받는 회사에 맡기면 계약 금액이 전부 공사에 들어가요. 품질이 보장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대통령궁 공사는 어땠습니까? 강태호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프로젝트였어요. 3년 걸렸습니다. 2,500명이 투입됐고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요?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어요. 조금만 늦어지면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품질 기준이 정말 높았어요. 대리석 하나하나를 검수했습니다.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강태호 씨가 회상했습니다. 한 번은 천장 장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라고 했어요. 거의 완성 단계였는데 우리는 한 달 동안 밤새워 작업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정성을 정부에서도 알았어요. 완공됐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강태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완공식 날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을 믿어서 다행이라고. 그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10년 동안 버틴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30년이면 인생의 절반이 넘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태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결혼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있었어요.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떨어져 사셨군요. 네. 1년에 두세 번 한국에 갔어요. 명절 때, 아이들 생일 때, 그것도 일주일 넘게 못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바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강태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못 갔어요. 졸업식도 못 갔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다 못 갔어요.
대학교 입학식만 겨우 갔습니다. 아내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겠네요. 강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라고. 그냥 돈 보내는 기계라고. 그 말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강태호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 건물들 보이세요? 제가 지은 거예요.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저 건물에서 일하고 살고 꿈을 꿔요.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요. 제가 대충 하면 한국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한국 사람이 왔는데 일을 잘했다. 믿을 수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강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어요. 큰아이가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 대신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이해해줍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태호 씨가 저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아시가바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흰색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올림픽 경기장, 호텔, 아파트. 강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 건물들 보이시죠? 저기 대통령궁이 제일 처음 했던 큰 프로젝트예요. 저기 공항은 그 다음이었고, 저 호텔은 몇 년 전에 끝냈어요. 저 아파트 단지는 최근에 완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이 도시가 변하는 걸 봤어요. 허벌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기네스북에 오른 도시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일부가 저였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강태호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뇌물은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에요. 우리가 30년 가까이 이 나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쌓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가까운 신뢰, 한 사람의 헌신, 뇌물을 거부하고 약속을 지키고 품질로 증명한 세월. 그것이 80%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의 신뢰만으로 이 모든 게 설명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한국에만 문을 연 이유가 그것뿐일까요? 건설 분야에서 쌓은 신뢰가 문화적 개방으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메르겐이 힌트를 줬습니다. 카터 씨, 내일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뭔데요? 왕가의 선택입니다. 모든 외국 문화를 금지한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르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다음 날 알게 됩니다. 발레를 금지했습니다. 오페라를 금지했습니다. 립싱크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금이빨까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허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음 날 저는 아시가바트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학과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에 한국학과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예상대로 흰색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도 한국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캠퍼스 안내판에 현대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학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굴라즈 아만노바 교수를 만났습니다. 52세의 여성이었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기자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네요. 굴라즈 교수가 웃었습니다. 네, 20년 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습니까? 매년 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과에 등록된 학생이 120명입니다. 대기자도 50명이 넘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까? 굴라즈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취업 때문이에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월급이 3배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외국 문화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어 교육이 허용된 겁니까? 굴라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책장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 니아조프를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르크멘바쉬, 조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독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굴라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아조프 대통령은 정말 특이한 분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딴 달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딴 빵 이름도 만들었어요. 도서관에는 자기가 쓴 책만 비치하게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우나마, 영혼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도 이 책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굴라즈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은 더 극단적이었어요. 발레를 금지했습니다. 남자들이 타이즈를 입는 게 비남성적이라는 이유였어요. 오페라도 금지했습니다. 외국 문화라는 이유였죠. 립싱크 공연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금이빨까지 금지했어요. 금이빨이요? 네. 젊은이들은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라고요. 금이빨 대신 하얀 이를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굴라즈 교수가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추측은 있습니다. 굴라즈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중국을 보세요. 인구 14억. 바로 옆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집어삼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위협적이죠. 러시아는요? 70년간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소련의 일부였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터키는요? 같은 튀르크 민족이라고 형제국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굴라즈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멀리 있습니다. 작습니다. 우리를 지배한 적도 없고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공한 나라예요.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배울 점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위협 없는 성공 모델이었던 겁니다. 굴라즈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녀들도 한국을 다녀왔어요. 비공식적으로요. 왕가가 한국을 방문했다고요? 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여기서는 다들 알고 있어요. 대통령 아들이 서울에서 몇 달 지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왕조가 한국에는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굴라즈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환영받는 외국이에요. 중국처럼 무섭지 않고 러시아처럼 억압적이지 않고 터키처럼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냥 좋은 물건 만들고 약속 지키고 조용히 일하는 나라. 그게 한국의 이미지입니다. 점심때 굴라즈 교수가 학과를 방문한 졸업생들을 소개해줬습니다. 1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굴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L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르단입니다. 삼성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셀비입니다. K-팝을 좋아해요. BTS 팬이에요. 현대자동차 지사에서 일합니다. 발음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아이굴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꼭 가고 싶어요. 서울이요. 명동이요. 한강이요. 회사에서 연수 기회가 있대서 기대하고 있어요.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이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꿈의 나라예요. 깨끗하고 발전했고 기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의 젊은이가 한국을 꿈의 나라라고 부르다니. 대학교를 나오면서 굴라즈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카터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한국과의 관계는 건설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더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무슨 프로젝트요? 굴라즈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에너지요.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에너지.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입니다. 하지만 그 가스를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갇혀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겁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였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하지만 팔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쥐고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러시아는 경쟁자로 돌변했습니다. 막혀버린 나라에 한국이 새로운 문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메르단 바이라모프 전 건설부 차관이었고 현재는 투르크가스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노신사였습니다. 메르단 씨는 영어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소련 시절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다고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딜레마를 이해하시려면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카스피해가 있지만 이건 호수입니다. 국제법상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중국,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였습니다. 메르단 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가스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중국이 유일한 고객이니까 가격 협상력이 없어요. 중국이 부르는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30%나 낮아요.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메르단 씨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요? 우리도 러시아로 파이프라인이 있었어요. 소련 시절에 만든 거죠. 하지만 러시아가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자기들도 가스 수출국이니까 우리는 경쟁자인 거예요. 그럼 다른 루트는 없습니까? 이란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하지만 이란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인도로 가는 루트도 계획 중이지만 안보 문제로 진전이 없어요. 메르단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4위 가스 부국인데 정작 돈을 못 벌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에 갇혀 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메르단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LNG예요. LNG, 액화천연가스. 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액체 상태로 배에 실어 세계 어디든 수출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습니다. 메르단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LNG 플랜트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카스피에 연안에 대규모 액화 시설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가스를 액화한 다음 배로 아제르바이잔까지 운송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죠. 실현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은 LNG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메르단 씨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LNG 플랜트 건설 타당성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도 LNG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메르단 씨가 웃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과 일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신뢰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결정적이었어요. 30년 가까운 신뢰. 강태호 씨가 쌓아온 그 신뢰가 에너지 분야까지 이어진 겁니다. 메르단 씨가 덧붙였습니다. LNG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더 이상 중국에 종속되지 않아도 돼요. 유럽, 일본, 한국, 인도, 다양한 고객에게 팔 수 있습니다. 가격도 국제 시세로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메르단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론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해요. 한국이 그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저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카스피해 연안의 항구 확장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미래의 LNG 플랜트가 들어설 곳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어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교실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기술자 3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건설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소통 때문이에요. 한국인 기술자와 현지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데 통역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인 한국어라도 알면 일이 훨씬 수월해져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4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거든요. 한국어를 알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건설에서 시작된 한국의 영향력이 교육으로, 에너지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트너십을 넘어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르겐이 말했습니다. 카터 씨,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1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400년 전?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지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400년 전, 고구려와 돌궐은 함께 수나라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예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다음 날, 굴라즈 교수가 저를 대학 도서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오래된 역사책을 꺼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고대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튀르크 민족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튀르크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라즈 교수가 책을 펼쳤습니다. 돌궐입니다. 한자로 돌궐이라고 써요. 6세기에서 8세기까지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에요. 돌궐. 저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굴라즈 교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6세기 말,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거죠. 수 문제와 수 양제. 엄청난 야심을 가진 황제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났습니다. 수나라는 주변 국가들을 위협했어요. 그때 두 나라가 서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는 동쪽의 고구려, 하나는 북쪽의 돌궐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 관계였습니까? 네,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수나라에 맞서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612년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돌궐의 존재는 수나라에게 부담이었어요. 수나라는 양면의 적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살수대첩 때 말입니까? 굴라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그 전투요. 역사가들은 돌궐의 존재가 수나라의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1400년 전에 고구려와 돌궐이 공통의 적을 두고 서로를 의식했다니. 굴라즈 교수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후예들이 지금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돌궐의 후예가 우리예요.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두 돌궐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는요? 한국이요. 맞아요. 1400년 전에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를 의식했던 나라들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굴라즈 교수가 웃었습니다. 물론 현대의 한국인들이 이 역사를 알고 투르크메니스탄에 온 건 아닐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왔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귀환이에요. 먼 형제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도 이 역사를 압니까?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학과에서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국과 우리가 1400년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거든요. 저는 아이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만났던 그 졸업생이었습니다. 이 역사 알고 있어요? 아이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이 그냥 먼 나라가 아니라 오래된 형제라는 게요. 그 사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꿨나요? 아이굴이 웃었습니다.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한국 드라마 볼 때도 달라요. 그냥 외국 드라마가 아니라 형제나라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역사가 현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사를 다루는 전시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궐 시대의 유물들을 봤습니다. 칼, 마구, 금속 장식품. 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이 유물들은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것들이에요. 돌궐 제국 시대죠. 보세요. 이 문양들. 동물 문양이 많아요. 말, 사슴, 늑대. 저는 유물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예사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문양들이 고구려 유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적 연결까지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설에서 시작된 인연이 에너지로 확장되고 역사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강태호 씨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는 1400년 전의 인연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자신은 몰랐겠지만요. 먼 형제의 귀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연을 이어갈 다음 세대. 투르크메니스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26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아이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대학교에서 만났던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녀는 LG전자 아시가바트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중심가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한국식 카페였습니다.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녹차라떼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굴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BBC 기자님. 어제 한국학과에서 뵀잖아요. LG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네, 마케팅 일을 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이굴이 회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친구가 한국 드라마 파일을 줬거든요. 처음 본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였어요. 러시아어 자막으로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군요. 아이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만 봤어요. 한국어가 예쁘다고 생각은 했지만 배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 때 결정을 해야 했어요. 무슨 학과를 갈지.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굴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법학과를 가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의대를 가라고 했고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거든요. 한국어 배워서 뭐 하냐고. 그 작은 나라 말 배워서 어디 쓰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한국학과를 선택하셨어요? 아이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삼촌 때문이에요. 삼촌이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현대건설이었어요. 삼촌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다른 데보다 3배는 더 번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해준다고.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한국어 배우면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처음에는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인턴으로 삼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부모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턴 경험은 어땠어요? 아이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였어요. 삼성 아시가바트 지사에서 3달 일했어요. 한국인 매니저 밑에서 배웠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일하는 방식, 의사소통 방식, 문제 해결 방식 다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체계적이었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좀 즉흥적이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해요. 그런데 한국 회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해요.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LG에 취직하셨어요? 네, 졸업하자마자요. 면접도 한국어로 봤어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지원자가 50명이었는데 뽑힌 건 3명이었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은 뭔가요? 아이굴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케팅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LG 제품 홍보하는 일이에요. 광고 기획하고 이벤트 진행하고 소셜 미디어 관리하고. 재미있어요. 월급은 만족스러우세요? 아이굴이 웃었습니다. 일반 회사의 3배예요. 삼촌 말이 맞아서요. 한국 회사는 확실히 달라요. 월급도 제때 주고 보너스도 주고 교육 기회도 줘요. 서울 본사 연수 기회가 있대서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굴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꿈의 나라예요. 깨끗하고 발전했고 기회가 많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서울이 얼마나 멋진지 나오잖아요.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예쁜 카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아이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중국은요? 좀 무서워요. 너무 크잖아요. 인구가 14억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600만인데 중국이 원하면 우리를 삼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소련 시절을 기억하거든요.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대요. 형편없는 식민지 취급했다고.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이굴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우리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물건 만들고, 좋은 음악 만들고, 좋은 드라마 만드는 나라.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연수 가게 되면 꼭 여행도 할 거예요. 서울에 가면 뭘 하고 싶어요? 아이굴의 눈이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명동에 가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화장품 가게가 엄청 많다면서요. 한강도 가고 싶어요. 치맥 먹으면서 한강 보고 싶어요. 경복궁도요.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싶어요. 그녀가 수줍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BTS 콘서트도 보고 싶어요. 제가 아미거든요. 전국 좋아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의 젊은이가 서울을 꿈꾸고 BTS를 좋아하고 한강에서 치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아이골의 동료들을 더 만났습니다. 메르다는 28살 남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대학교 때 배웠어요. 처음에는 취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빠졌어요. 드라마, 영화, 음악, 다 좋아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메르단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일을 많이 시켜요. 야근도 많고. 그런데 공정해요. 일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요.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올라요.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연줄이 있어야 승진하거든요. 셀비는 24살 여성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팝 때문에 한국어 배웠어요. 블랙핑크 팬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노래 가사 이해하고 싶어서 배웠는데 지금은 직업이 됐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때요? 셀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롤모델이에요. 한국은 60년 전에 우리보다 가난했잖아요. 전쟁도 겪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BTS, 블랙핑크,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오후에 저는 건설 현장 한국어 교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컨테이너 교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30명의 기술자들이 책상에 앉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5살의 남성 기술자 바티아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15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한국 회사와 일한 건 5년 됐고요. 한국어는 왜 배우세요? 바흐티아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서요. 통역을 거치면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엔지니어가 이거 조금만 더라고 하면 통역은 그냥 더 하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조금만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직접 대화하면 그런 오해가 없어요. 한국 회사는 다른 회사와 뭐가 달라요? 바흐티아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꼼꼼해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까다롭나 싶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더 잘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예요. 32살의 젊은 기술자 도브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배운 거 집에 가서 가르쳐줘요. 아들이 7살인데 벌써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는 할 줄 알아요. 왜 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도브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래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국과 우리나라 관계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한국 회사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때 한국어 할 줄 알면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세대를 이어 한국과의 인연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2년 됐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파견 나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어때요? 박지연 씨가 웃었습니다. 보람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1시간씩 와서 공부해요. 그 열정이 대단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박지연 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씨요. 방금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분이 제일 열심히 해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요. 한 번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지기 싫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얼마 전 한글날에 작은 행사를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한글로 편지 쓰게 했어요. 서툴어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쓰라고요. 그랬더니 도브란 씨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썼어요? 박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아들 미래에 밝아요. 이렇게 썼어요. 맞춤법은 틀렸는데 마음은 전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의미 있구나 느꼈어요. 저녁에 저는 강태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가 처음 투르크메니스탄에 왔을 때 묵었던 호텔이었습니다. 지금은 낡은 건물이 됐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처음 묵었던 곳이에요. 거의 30년 전에요. 그때는 이 호텔이 시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요. 지금 보면 허름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소련식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카펫이 낡아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태호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흰색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꿈 같아요. 처음 왔을 때 이 도시는 허벌판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대통령궁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먼지만 날리는 벌판이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흰색 건물들이 가득해요. 543개래요. 그중 상당수를 우리가 지었어요. 제가 직접 관여한 것만 15개예요. 뿌듯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강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대통령궁 완공식 때 대통령이 악수를 청한 순간. 그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항 개장식 때 첫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본 순간. 그때도 울컥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한 청년이 저를 알아봤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강태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파트를 샀어요. 결혼도 했어요. 다 한국 회사 덕분이에요.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수천 명이 우리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짓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강태호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해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까요. 30년 가까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신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아까 만난 젊은이들 봤잖아요. 아이굴, 메르단, 셀비. 그 친구들이 앞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곧 은퇴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은퇴하시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강태호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손주도 보고 싶고 30년 가까이 못한 효도를 해야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기 올 거예요. 이 도시가 그리울 것 같거든요. 제 청춘이 여기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건물들이 저녁 햇살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543개의 건물, 그중 80%를 한국이 지었습니다. 30년 전 한 사람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아이굴이 꿈꾸는 서울, 도브란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한국어, 강태호 씨가 쌓아온 30년 가까운 신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삼성 광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광고가 있었습니다. LG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항도 한국이 지었습니다. 북한보다 입국이 어려운 나라, 모든 외국 문화를 금지했던 나라.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군대 한 명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고 품질로 증명하고 신뢰를 쌓았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힘입니다. 무력의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신뢰의 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입니다. 1400년 전 고구려와 돌궐은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를 의식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예들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먼 형제가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가 한국만 들여보내는 이유 어떠셨나요? 543개의 흰색 건물 중 80%를 한국이 지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뇌물 한 번 주지 않고 신뢰만으로 버텼습니다. 모든 외국 문화를 금지했던 왕가가 유일하게 허용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멀고 러시아보다 작고 터키보다 낯선 나라. 그런데 한국만 선택받았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1400년 전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를 의식했던 나라들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먼 형제의 귀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세계가 모르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신뢰로 세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한 발 쏘지 않고 세계의 마음을 얻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